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것, 요즘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미납 국세나 지방세, 즉 임대인이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혹은 밀린 세금이 있는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선순위 확정일자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과정이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인이를 부동산 왕자로 만들어 드릴 조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을 구하려면 항상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약은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즉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항목을 한번 알아보고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갈등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어디서 찾아서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주는 거랑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서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조금 더 꼼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다른 공인중개사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어느 부분을 내가 더 세심하게 봐야겠구나 라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에 있느냐? 법무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름이 무섭네요. 그래도 법무부에 가면은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무정책 서비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법무검찰 이후 주택임대차 법령정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법령정보에 가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 임대차 계약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즉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소재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건축물 대장 수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호수가 집에 쓰여져 있는 동호수로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동호수로 계약을 해야 된다? 네,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동호수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에는요, 꼭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동호수로 계약을 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아마 지목, 구조용도, 면적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잘 작성을 해주실 겁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경우는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약이 되고,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뭘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규 계약이면 여기에 클릭이 되겠죠. 근데 신규 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한 갱신계약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클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것, 요즘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미납 국세나 지방세, 즉 임대인이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혹은 밀린 세금이 있는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선순위 확정일자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과정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증금이 얼마고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 잔금, 월세가 얼마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는요, 바로 여기 점이 있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입금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금 계좌가 계좌번호가 임대인의 것으로 명확히 써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어디에 내야겠어요? 그냥 임대인이 알려준 계좌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계좌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특히 공동명의인 경우, 임대인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임대료 넣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주인인데 왜 나한테는 임대료 안 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임대료 입금 계좌는 명확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금 계좌는 계좌번호까지 써줘야 되고요. 그 외에 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하면 그 수리가 필요한지 수리가 언제 완료가 될지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 역시 3번 3조 입주 전 수리 역시 일반 임대차 계약서엔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조에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항목은요 3항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 즉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일반 임대차 계약서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표준 계약서엔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다 보면은 고장나는 일이 생겨요. 뭐 문고리가 고장날 수도 있고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모두 다 쓰기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써줘야 나중에 싸울 일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무조건 임차인의 권리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즉 2달 이상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임대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냐?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월세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월세 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절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에 수업에 한번 또 다뤄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저 계약 다시 하고 싶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게요 라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이사 들어오는 경우 이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내가 진짜 이사 올게요 혹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즉 내 아들이나 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 제1항 8호에 따른 실거주 사유, 즉 내가 들어가 산다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이 말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나갔어요. 근데 임대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오고 제3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뭐 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거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약의 종료입니다.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분들은 반드시 처음에 집을 받았던 상태 그대로 넘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부 가끔 보면은 임차인이 집을 막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벽지를 다 찢어버린다거나 뭐 장판이 다 뜯어져 있다거나 싱크대가 깨졌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그거에 맞게 수리 비용을 임대인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오래돼서 벽지가 그냥 오래된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그걸 무조건 새 걸로 갈아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뭐 색이 바래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할 때도 서로 그 컨디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계약 종료 때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약 시작하기 전에 각자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도 보면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즉 주민센터 가가지고 내가 임대차 계약했어요 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꽝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까지 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즉 확정일자가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그날 임대인은 만약
대출을 받아서 담보로 잡으면은 임차인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임대인은 확정일자 받는 다음 날까지 빌리지 마라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전세 사기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대인의 주소, 인적사항, 그리고 임차인의 주소와 인적사항, 공인중개사의 사항이 들어가죠. 이 사항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전화번호도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위임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임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세 사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임대인의 위임자가 아닌데 마치 위임자인 것처럼 꾸며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우린 뭘 확인해야 돼요? 신분증하고 등기부등본 이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임대료가 시장에서 적정한지, 임대료 수준이 옆집하고 비슷한 집이랑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두 번째, 관리비 부담 항목을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비가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서로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8세대가 있는데 8세대가 같이 그냥 만 얼마씩 내고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부담 항목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인이 미납 세금이 있는지 혹은 나보다 먼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는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계약사항의 안에 특약사항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등기부등본에 맞는지 권리관계도 또 확인을 하고요. 실제 사용 가능한 집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임대인의 인감 그리고 신분증을 통해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한지도 미리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서 전세금 보증보험이 안 들어지는 집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약을 하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반드시 확인해라. 뭐 당근이나 직거래 이런 걸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서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를 활용해라.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기재해라. 그리고 보증금하고 차임은 월세는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번호도 지급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할 거고요. 그 전에 물론 시설물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하나하나 기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계약이 끝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법무부에 있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는 모든 거의 분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건 원래 이런 거예요. 아유 그냥 말로 다 하면 됐죠 라고 하는 거에 속지 말고 모든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인의 신원은 항상 명확하게 뭐랑 같이 확인해라? 등기부등본하고 같이 확인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몇십만 원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하더라도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갑자기 계약하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